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좀 차분하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KDI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DI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숫자를 좀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가 2025년 내년에 2%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보면은 올해 2.2%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2%로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이게 2024년이고요. 이게 2025년인데 2025년에는 2%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자, 물가는 내년에 1.6%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물가는 1.6%.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2.3%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 물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좋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6%라는 이 물가는 혹은 이보다 더 낮은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자인데요. 취업자 수가 내년에 14만 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8만 명이었거든요. 사실 올해 취업하기 어땠어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고용자 수가 매달 발표되는데 그게 한 20만 명 내외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간으로 14만 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보다 더 작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숫자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 상당히 많은 수가 노인의 재취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요.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도 어쨌든 더 낮은 수준의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KDI 경제 전망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전망을 해놓고 전망을 하신 분이 마지막에다가 결론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숫자들을 쓰긴 했지만 이 전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하방 압력이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숫자가 사실은 좀 긍정적인 거야. 안 좋아질 거긴 한데 긍정적인 숫자를 쓴 게 이거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안 좋은 얘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그 수식어는 어떤 수식어였냐면은 상당한 수준의 하방 압력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숫자에는 담지 못한 이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이 고민이 느껴지시나요? 이 고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내년에 그렇게 상당한 수준의 하방 압력이 예상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이건 예정된 결과죠. 근데 이 관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간에는 60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100%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60%가 되든 100%가 되든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다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소나타를 2천만 원에 만들었는데 미국에다가 팔려고 보니까 4천만 원에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관세를 내면서.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할 선택지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위안화 약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이 안 되면요.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나마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관세를 이만큼 붙이면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10%, 20%, 15%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하면 그나마 관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위안화 약세가 됐을 때 위안화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통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화입니다. 그러면 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어제 제가 SBS 직설에서 장재철 박사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장재철 박사님의 표현으로는 위안화 약세가 되는 만큼 원화도 약세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화의 수준은 5,500원 수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500원까지 간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안화 약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이 이렇게 관세를 먹는구나. 아, 중국 힘들다. 불쌍해서 어쩌냐.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요. 우리가 더 불쌍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의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무역수지 흑자 얼마가 될까요? 사실 중국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진짜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요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그래서 중국이 무역을 하고 있는 170개국 중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해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엄청 많이 싸졌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가능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요. 중국이 엄청난 디플레를 수출하고 있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이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은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병은 있잖아요. 아직 약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게 완전히 치료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봤습니다. 명의를 구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3번의 화살도 쏴보고 면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일본이 정말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완치가 안 된 것 같아. 그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KDI의 전망처럼 혹은 그 전망보다 상당 수준의 하방 압력이 돼서 물가가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디플레가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그러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금리를 낮춰야죠. 기준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죠. 가계부채를 받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낮춰요. 게다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율이 더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투자를 뺍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디플레 압력을 막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디플레 압력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한번 설명드려야 돼요. 바로 뭐냐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잠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가만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성장하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튼튼해가지고 잠을 한 4시간, 5시간만 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좋은 그런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잠을 8시간씩 자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친구라고 봅시다. 이 아이가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한약을 먹든 뭘 비타 500을 먹든 이런 식으로 먹어야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춰야만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요. KDI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5% 중반이었던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는 2% 초반까지 낮아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아주 명백한데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미국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제가 자주 보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아무래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미국의 성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도 우리나라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더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을 했어요. 그럼 빨리 이렇게 캐치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걸 다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750만 대라고 해볼까요? 올해 750만 대였어요. 근데 올해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판매를 못해서 500만 대밖에 못 팔았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재고가 얼마 남습니까? 250만 대의 재고가 남습니다. 자, 그래 작년에 이렇게 못했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750만 대의 캐파인데 800만 대 판 거예요. 진짜 잘 팔았죠. 그래서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만 자동차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50만 대의 재고가 200만 대로 줄었을 뿐이지 가격을 올리기는 언감생심인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경제가 잠재 성장률보다 이렇게 낮은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디플레가 무서운 거다. 그런데 내년도의 물가 전망치는 이 정도다 라는 상황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지나치게 무능한데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해서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다 버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100빌리언 달러가 넘는, 즉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40조 원이 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도 살겠다. 나도 똑똑하게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사세요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국 주식만,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사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반드시 원화 자산 중심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원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확산시켜 놓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 부분이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달러가 됐든 아니면 엔화가 됐든 어떤 통화로든 다변화를 시켜 놓는 것이 향후에 여러분들의 구매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톤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울기라도 해야 되나? 이 상황을 놓고 너무 슬프다,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너도 이렇게 대비를 해봐야 된대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